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경제 분야를 달군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첨돼도 문제. 서울 지역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6년여 만에 2배로 뛰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청약통장 갖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당첨이 돼도 자금 마련하느라 문제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요즘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 많이 비싸죠?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당첨이 돼도 정말 문제예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잔금 마련이 힘들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지금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요, 7월 서울 민간 아파트 봤을 때 한 평당 이 분양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4,401만 7천 원으로 이제 집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트에 보다시피 민간 아파트입니다. 이 평균 분양 가격이 그래요. 평당 4,400만 원. 엄청나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높게 올랐고 18년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18년도에 2천만 원을 돌파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배예요. 그래서 100% 오른 거죠. 전국으로 본다 그러면 평당 가격이 1,878만 원 정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보면은 전국도 18년도 봤을 때에 거의 뭐 80%, 1.8 이렇게 좀 될 수가 있겠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만 원 했던 것이 이제 2,700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사실상 지금 보면은 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뛰었다. 이게 맞는 표현이다라고 봐요. 근데 분양 가격이 뛰면 이게 왜 안 좋냐라고 본다 그러면요. 일단 주변 시세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끌어올리게 되죠. 왜냐하면 저기 평균 분양가가 4천만 원이래. 그래서 뭐 지금 20억 한대. 그럼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호가 올려버리거든요.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지는군요. 그래서 분양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지금 뭐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지금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서울 이외 지역 아까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수도권이라든지 전국으로 본다 그러면 실제 이제 수도권 아까 보셨다시피 81% 상승을 했고요. 2018년보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으로 보면은 한 80% 올랐고 5대 광역시 봐도 한 89%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 이외의 지역도 한 1.8, 1.9배 정도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양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분양 가격은 오를 거다 보고 있고, 이 중심에는 이제 강남권이 이끌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워낙 땅값도 비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분양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요즘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서울은 분양시장도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분양 가격이 6년 사이 2배로 뛰었는데도 청약 단지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뜻은 뭐냐면 지금이 싸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실수요자입니다. 난 청약을 이제 늘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다릴까 말까,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데, 지금 이제는 분양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자재값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 이건 분양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구나. 이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싸겠구나. 그래서 지금 뭐 말 그대로 청약에 모두 다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걸 이제 시사하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신축 공급 부족 우려 부분이 시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분양 열풍, 청약 열풍이 부는 게 이런 거에 다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된대. 그러니까 이제 신축에 대한 인기가 더 많아질 거야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청약에 다 나서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청약 광풍을 본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다 녹여져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러한 어떤 이유들이
뭐 해소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소되긴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속적으로 아마 청약 광풍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당첨 확률이 되게 희박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뭐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면 로또보다 낫다 네.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요즘에 그런 말도 해요. 아파트 시장에서는 고사진해야 된다. 그 정도로 사실 뭐 굉장히 사실상 이 극소수만 당첨되는 그러니까요. 구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내가 청약 통장 1순위 갖고 있어도 사실상 뭐 청약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물론 뭐 전국에 있는 아파트는 되겠죠. 근데 서울 서울 시내, 지역, 네. 서울 시내 아파트에 청약 넣기가 당첨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정도로 사실 뜨겁다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청약 통장 갖고 있어서 뭐 하나 싶어 해지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갖고 있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저는 뭐 갖고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뭐 네. 제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 통장은 집이 있던 없던 일단은 들고 가시는 게 맞다. 저도 집이 있는데 청약 통장 계속 넣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약 통장은 항상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단 무용론은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청약을 해도 사실상 당첨이 안 되니까 그 너무 확률이 적고 그다음에 분양가가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청약해봤자 나한테는 이득이 없겠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 통계로 나옵니다. 지난달에 그 1순위 가입자가 5만 명 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순위 청약 통장입니다. 지금 한 1,668만 명 정도 됩니다.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1순위입니다. 그것도 1순위 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1,668만 명이나 되고요. 이게 근데 좀 줄긴 줄었어요. 전월 대비해서 한 5만 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일단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또 그만큼 목돈이다 보니까 해지하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셨나 봐요. 그렇죠. 이제는 또 청약통장 쌓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이거 깨서 또 생활비 쓰시는 분도 그러니까요. 있다 보니까 네.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지금 청약통장의 무용론, 그래서 청약통장을 깨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 지금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봤더니 2,5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명 조금 넘어가니까 반 이상 정말로 정도. 반 네. 이상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해봤자 되겠냐 청약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또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가 일단 인구 증가율 감소세가 있습니다. 이게 인구 통계학적 요소인데 그러니까 인구수가 감소되니까 당연히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금리가 이제 지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청약통장 아시겠지만 금리가 낮습니다. 네. 원래부터 낮아왔고 물론 이제 다음 달부터 금리는 바뀝니다. 2.8에서 3.1%로 인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시중에 있는 뭐 예적금 은행 그 통장보다 금리가 낮다 보니까 사실상 뭐 지금 고금리라는데 왜 이거 청약통장 낮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필요 없어 하고 해지하신 분들도 많아지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 가격이 높다 보니까 잔금 마련이 힘들거든요. 청약돼도 뭐 당첨이 돼도 어차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포기하신 분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물가는 오르니까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지만 궁금한 건 앞으로도 지금의 속도로 오르는 것일까일 텐데요. 이 분양가 상승세 계속될까요? 저는 계속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양 원가가 높아졌죠. 그건 네. 이미 뭐 시장에서 몇 년 전부터 예상이 됐었습니다. 코로나19 딱 나온 다음에 사실상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죠. 그래서 이제는 고금리 상태로 또 이어지게 되고 그 인플레이션 온다 그러면 뭐 원자재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뻔히 예상이 돼서 좀 손이 빠르고 발이 빠르신 분들은 그때 이미 사실상 인플레이션 해지로 인해서 해지 상품을 찾고자 많은 분들이 또 아파트를 봤던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고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고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은 그때보다 좀 낮아진 건 맞아요. 뭐 시멘트 가격이라든지 철근 가격이라든지 낮아졌는데 무엇보다 인건비는 안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조절이 안 됩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 이거는요 과거에 비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올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분양가에 대한 원가 부분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분상제가 없어졌죠 사실. 이제 분상제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가 2019년도 하반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깨서 원래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사실상 있어 왔고요. 민간 아파트에 대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막 폭등했죠.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대로 계속 폭등하면 분상제 민간 택지에도 적용할 거야 하다가 진짜 적용을 해버렸죠.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는 분상제 적용했다가 이음까지 이어오다가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분상제가 다 없어졌습니다. 분상제가 없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지금 건설사들이 그냥 분양가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원가도 올랐죠. 그 다음에 이익도 봐야 되죠. 계속 높이게 돼요. 뭐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였죠.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여기가 이제는 청약을 받았는데 이게 이 시중보다 3억에서 4억 더 높았습니다. 분양 가격이. 그 뭐가 문제냐? 분양가를 높여왔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시세를 다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하나 네네. 때문에. 그래서 주변 시세를 막 자극해갖고 마포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막 호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더라도 사실상 이제 분상제가 없다는 거. 물론 제 개인적 생각은 분상제는 없어야 됩니다. 이거 처음부터 잘못 들어왔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을 더 혼란하게 만들었는데 뭐 청약 로또 청약이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 네. 분상제 적용하다 보니까 시세보다 뭐 10억 낮아지고 뭐 5억 낮아지다 보니까 당첨되면 로또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없앤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분상제가 없어지면은 일단 눌러놨던 게 스프링이 꽉 눌러보면 한꺼번에 팍 튀잖아요. 그것처럼 일단 팍 튀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아마 분양가는 계속 높아질 요인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은 네, 게요. 그렇죠. 더 높아져도 이거를 뭐 영끌에서 또 사야 되나. 근데 네. 2016년도에 그때 영끌족이 등장했는데 지금까지 네. 고통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사실 영끌은 절대 반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에 나선다는 건요. 그거는 사실상 좋은 해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어리석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영끌족들 과거에 이제 부동산 폭등하다 보니까 과도한 레버리지 통해서 내 집 마련해서 오신 분들인데 사실상 그분들에 대한 정부의 혜택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지금쯤은 다 뭐 개인 파산이라든지 네. 개인 회상이 됐었어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예를 들어서 정책 자금을 쏟아내면서 사실상 끌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었다 그러면 영끌족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 집 마련 나선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반대한다. 그게 고통이 너무 심하고요. 그런데 내가 돈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두 채, 세 채 뭐 사는 건 누가 뭐라 할 건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산가들 입장에서 부동산 사는 거는 서울 아파트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능력이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를 끌어서 과도한 빚을 얻어서 이제는 아파트 내 집 마련하시거나 아니면 영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절대 그거는 현명한 일도 아니고 절대 나중에 국가가 그런 분들에 대한 도와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는 없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중고 거래했어요? 세금 내세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국세청이 큰 규모로 중고 거래를 한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했다고 합니다. 규모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큰가 봅니다. 예, 이게 중고거래 판매업자에 대한 이제 세금 내세요라고 이제는 통보서를 이제 보냈는데 그러니까 판매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중고거래 하신 분들, 네. 예, 중고거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업성이 있는 분들이죠. 이 사업성의 기준은 뭐냐면 반복성입니다. 그다음에 네. 정규적으로, 그다음에 수익이 좀 커야 되겠죠. 그래서 뭐 중고거래 한다고 해서 다 이건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앵커님에게 내가 쓰던 거 뭘 팔았어요. 그럼 그게 사업으로 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회성 이런 거는 사실 사업으로 보진 않는데 지금 이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통보서를 고지서를 날린 받으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말 이걸 레귤러한 거야. 규칙적으로 계속 파신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셨고 소득 금액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라고 이제 고지서를 보낸 거죠. 그 인원이 252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고 이게 규모로 보면 작죠, 사실. 작은데 중고 거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고 거래인데 이거를 고지서를 날렸다라는 게 이제는 좀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금액이 228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거래했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고하라라고 이제 고지서를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개인당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는 소득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고지서를 525명에게 이제 딱 보냈는데 그럼 이거를
통보서를 받는다는 거죠. 고지서를 받는다는 거는 이거 신고할 수도 있고 신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신고하라고 해서 보낸 건 아니거든요. 그냥 보고 나서 난 이건 소득이 아닌데 증빙하면 됩니다. 내가 소득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득 신고를 하신 분들이 379명이었어요. 이 중에서. 그래서 이제는 수입 금액, 신고화된 금액을 봤더니 177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4천만 원 정도 넘을 거예요. 4,600만 원 정도 돼요. 금액도 엄청 큰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중고거래치고는 많은 거죠. 네. 예, 중고거래인데 1인당 소득이 4,600만 원이라고 그렇게 그러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로 업으로 하신 거죠. 예, 업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소득 신고를 이제 하라고 이제 고지서를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이런 겁니다. 수익 금액 상위 10명을 조사해 봤더니 22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 같은 1인당 평균 한 2억 2천만 원 정도가 수익 금액이 된 거예요. 그 이분들은 사실상 진짜 뭐 생활임금이 직업이죠, 직업. 그러니까 네. 중고거래를 가장한 직업. 예, 그 소득 이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득 신고 고지서를 보냈다. 그러니까 의외라는 거죠. 원래는 중고 플랫폼 C2C라고 얘기하는데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그 개인 대 개인 거래에서 소득 증빙을 하라, 소득 신고를 하라는 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사실상. 근데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꼼꼼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다 국세청이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근 거래에서 대부분 이제 네.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예, 당근 마켓. 그러니까 당근 마켓 아시겠지만 데이터로 다 잡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런 플랫폼을 통하지 않는 중고 거래는 사실 모르겠죠. 하지만은 플랫폼을 통해서 중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다 소득이 잡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대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중고 거래가. 근데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남에게 팔아서 좋고 또 필요한 사람들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이랬는데 판매 사업자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 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이제 들어간 거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런 플랫폼 통해서, 그러니까 중고 거래 플랫폼이죠.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됐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볼 겁니다. 사업성의 기준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빈번한 거래,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금액이 큰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상 이제 사업성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성에 간주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봤을 때는 소득에 대해서 증빙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갈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중고 플랫폼을 빙자한, 중고 플랫폼에서 이제 중고 거래를 빙자한 소득 활동은 당연히 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라는 그 원칙이 여기서도 지켜주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당근은 정말 많이들 이용하시는 플랫폼인데 왜 99도에 가까운 분들 계시잖아요. 네. 가끔 눌러보면 이분들이 많이 올려놓긴 했는데 막 네. 새 상품으로 보이지도 않고 네. 그냥 자신이 쓰던 물건을 파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게 사업인지 아닌지 네.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런 플랫폼을 탈세 수단으로 이용하는 꼼수 거래가 있다면서요?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중고거래 판매자입니다. 그럼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다가 물건을 딱 올려놔요. 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난 이민 가요. 난 이사 가게 돼서요. 그 다음에 애가 쓰던 건데 잠깐 썼던 거예요. 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물 받았던 건데 애인이 나한테 선물을 뭐 줬는데 헤어졌어요? 헤어졌어. 네. 그러니까 난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딱 새 거예요. 근데 사실은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실상 이제는 셀러죠. 판매자. 이런 분들이 올려놓게 되는데, 근데 이제 교묘한 게 요즘에 이제 어뷰징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A라는 상품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거를 중고거래를 사려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겁니다. 검색해봤더니 너무 비싼 거를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중고거래에서. 그랬더니 그럼 나 이거 중고거래 해야지, 사야지라고 보는데, 근데 그 물건 자체가 그 셀러들이 이미 올려놓은 거죠. 비싼 가격에. 비교하라고. 오히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가격이 낮게 보이게 효과를 주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래서 이거 중고 가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중고 가격 효과를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쇼핑몰에 일부러 비싸게 올려놓고 네. 이거 검색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중고 거래가 너무 싸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구입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사실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두 번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마치 말 그대로 직업이 되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반복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사업으로 간주하게 되고 사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소득 신고를 해야 되만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하시는 게 맞는데 근데 아까 제가 빙자했다 그랬잖아요. 중고거래를 빙자한 겁니다. 소득 신고도 안 하면서 이렇게 이제 파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경고의 몫으로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그냥 샘플 삼은 거예요.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땐 더 많을 건데 네. 앞으로 아마 이런 중고거래를 빙자한 판매 같은 경우에는 소득 신고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국세 당국이 제가 봤을 땐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은 못 버텨 무슨 이야기일지 볼까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이 팬데믹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예, 소상공인들이 왜 팬데믹 트라우마가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코로나19 때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거리두기 했죠. 그다음에 뭐 집합금지도 했죠. 그다음에 자진적으로 또 휴업도 했습니다. 이제는 잘 지켜왔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본인들만 다 소문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손실보상도 제대로 안 되죠. 그다음에 뭐 피해받은 것들 보상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요,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장사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뭐 집합금지라고 갖고 장사하지 마라고 해서 문 닫았고요. 그다음에 뭘 그들 인원 제한도 했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건데 온전한 손상 보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긴 했잖아요. 근데 네네. 그걸로는 뭐 택도 없는 택도 건가요? 없었죠, 사실상.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근로자예요. 이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이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딱 활발하게 되는 거예요. 활기를 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부가 나보러 회사 다니지 말래요. 아니, 쉬래요, 한 달 동안. 그 한 달 동안 쉬면은 당연히 뭔가 한 달 동안 월급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한 달 동안 월급이 안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사실상 생계가 막막해지겠죠. 그 몇 배의 자영업자들이에요. 사실상 월급과 비교할 수 없죠. 왜냐면 생계수단의 장사를 아예 못하게 막았거든요. 그럼 그만한 이제 손실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손실보상법이 사실상 이제 반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안 됐고 재난지원금이라고 줬던 몇백만 원조차도 사실상 그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냥 이런 상황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그때 굉장히 힘들어했었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재유행을 해요. 그럼 만약에 정부가 이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똑같이 집합금지하고 인원 제한해라고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과연 지켜줄까요? 제가 봤을 때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트라우마가 걸린 거예요. 와, 그때 힘들었는데 또 온다고? 또 거리두기 하는 게 아니야? 또 집합금지 당하는 거 아니야? 이게 완전히 지금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의 재유행은 뭐 우리 국민들에게도 문제지만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달 말 주당 봤을 때 코로나19 확진자가요, 35만 명이 될 거라고 질병관리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달 말에는요, 35만 명이나 이제 재확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제주위도 그렇습니다. 방송국 가보면은 앵커님들이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코로나 걸렸다고. 진짜 이런 분들 많거든요. 지금 뭐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주위 분들이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가 재확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8월 둘째 주 확진자가 1359명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이게 연중 최고치입니다. 전주 대비해서 55%나 증가된 수치고요. 3주 전보다 무려 6배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가뜩이나 지금 이제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게 계약했죠. 휴가철 끝났죠. 그럼 지금 더 이제는 확산될 기로에 지금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뭐 개인 위생 갖고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사실 전염병이라는 게 코로나19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당분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재유행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는 좀 잠잠한데 유럽이라든지 해외에서는요, 이 엠폭스, 그러니까 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엠폭스가 다시 한번 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는요, 두 번째 비상사태를 이제는 발의를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조용하지만 외국에서는 원숭이 두창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또 더블이죠, 더블. 그다음에 코로나19에다가 엠폭스까지 해서 지금 좀 굉장히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딱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재유행하면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좀 응급실 가는 것도 어렵고요. 맞아요, 코로나 맞아요. 치료제도 부족하다고 네. 하는데 지금 뭐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인가 예. 싶습니다. 사실 한동안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이제는 소상공인 분들도 한시름 놓고 사업 운영에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보다 최근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네, 지금 소상공인도 엄청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으로 회복이 된 지 오래됐죠. 그러면 이제 경기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불경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안 좋다 보니까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 충격 받고 회복이 안 되는 상황, 이게 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이 아닐까 보는데, 이게 통계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사업 부진으로 해서 폐업자 수 이게 나오거든요. 실제 이제는 작년 같은 게 2023년도 같은 게 이제 4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게 폐업하신 분들이. 근데 이제 전 기록을 볼 필요가 있겠죠.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한 38만 명, 그다음에 한 40만 명, 40만 명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38만 명에서 한 40만 명 정도 됐던 게 연으로 봤을 때 평균치였는데, 이게 작년에 48만 명하면서 크게 증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의 폐업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 수는 창업하는 사람들보다 폐업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빨라요.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걸 이제 반증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또 힘들어 하시는 게, 이건 뭐 사회적인 논란이 있겠지만은 일단 최저시급이죠. 시간당 이제는 103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은 한 12,036원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이제 작용하게 돼요. 또 인건비라는 게.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조금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만약 코로나가 더 심화가 돼서 지난번처럼 뭐 거리두기, 집합 금지 명령이 다시 시행이 되면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기초 체력이 많이 부진한 상황에서 더욱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부 대응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정부가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분들에게 과거처럼 집합금지라든지 영업 제한한다 그러면 아마 사회적 저항이 장난 아닐 거예요. 소상공인분들이 한번 당했거든요, 사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예, 못하는 이제 아니까 제가 봤을 네. 때는 수용을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앵커님이 이제 질문 주셨었는데, 실제 이제는 그 당시에 코로나19 때 어떤 게 있으면 7번의 재난지원금이 있었고요. 4번의 손실보상을 했습니다, 정부가. 근데 네.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뭐 나중에는 이제는 600만 원, 뭐 요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소상공인들의 피해액이 그거 갖고 복구가 안 돼요, 당연히. 그럼 몇 천만 원씩 뭐 이렇게 사실상 마이너스 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영업 제한 걸려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몇백만 원 지원했다고 해서 이게 온전한 손실 보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부가 쉽사리 뭐 영업 제한을 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업 제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원 제한은 걸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만약에 그런 어떤 규제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소상공인 분들에게 업황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개인 사업자 대출 현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이라고 보면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본다 그러면 문제가 연체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중채무자라고 해서 금융권에서 3군데 이상 받았던 분들을 다중채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연체율이 굉장히 빨리 치솟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그다음에 좀 회복되려고 했더니 삼고 현상, 뭐 고환율 찾아오죠, 고금리 찾아오죠. 이런 어떤 삼고 현상 때문에 고물가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까지 와고 경기 침체까지 오다 보니까 체력이 완전 바닥난 상태.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가 찾아온다. 너무 우려스럽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좀 살리기에 나서줘야 된다라는 다시 한번 좀 큰 뜻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코로나는 뭐 기저질환자 또 노약계층, 치명적이잖아요. 저도 요즘 다시 마스크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재정 안정의 방점, 연금 개혁 향방은입니다. 이 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연금 개혁을 둘러싼 또 한 번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몇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재정 위기로 인해서 30년 후면 이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연금 개혁은요 아마 모든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모든 연령층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간다 그러면 2055년에 고갈이 되거든요. 네. 뭐 고갈됐다고 해서 연금이 안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재정으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금액은 작아지겠지만 뭐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고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연금 개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연금 개혁이 98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아시겠지만 일단 1년씩 2013년도부터 이제 5년에 한 번씩 이제는 말 그대로 그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개혁안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뭐였냐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조기수급자 수위가 최근에 한번 발표가 됐었는데 조기수급이 뭐냐면 이제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1년에서 5년 먼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노인분들이 힘들다라는 걸 반증을 했었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연금 개혁안이 88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때 이제는 또 미뤄지게 되는 5년마다 한 번씩 미뤄지게 되는 한 살씩 미뤄지게 되는 이런 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연금 개혁안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힘듭니다. 연금 개혁을 한다는 게 그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게 사실 연금 개혁안인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보험료율이 9%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험률도 높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보험료율 같은 경우는 9%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월급에서 보험 많이 빠져나간다 하시는데 이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인가요? OECD 회원국 평균 보험률이 18.2%예요. 그러니까 거의 2배예요. 2배. 그러네요. 독일도 그렇고요. 네. 사실상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월급의 8%인데 다른 나라 같은 선진국은 18%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까지는 못 올리겠지만 뭐 OECD 평균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아마 연금 개혁안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도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젊은 층의 경우 나중에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통령실이 준비하고 있는 개혁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겠다는 건데요. 사실 지금 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의 불신이 상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령대별로 보험료율을 이제 높이는데 네. 한꺼번에 높이면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대별로 차등화 두겠다는 것이 이제 보관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험료율 9%잖아요. 네. 그럼 지금 사회적 합의가 된 게 13%거든요. 13%로 올리는데 갑자기 지금 나오고 있죠. 인상 속도 차등한데 갑자기 13%까지 갑자기 올린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 타격감이 반발이 크죠. 네. 그렇죠. 굉장히 반발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조금씩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요. 빨리 돌아오죠. 연금 받는 게 빨리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야 장년층은 연 1%포인트씩 인상하는 거예요. 연마다. 그런데 청년들은 한참 있다 받잖아요. 연금을. 그 이분들한테 똑같은 인상률을 적용하면은 사실 청년들의 이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뭐 요거는 사례지만은 연 0.5%포인트씩 차근차근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3에서 15%로 이제는 인상하는 건데 그 속도를 이제는 차등하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상 이 취지에 공감합니다. 일단은 보험료를 높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에요. 13에서 15%. 높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이제 장년층이 곧 연금을 받는데 이분들 청년층하고 똑같이 속도를 낸다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년층인데 저는 충분히 감내할 각오는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차등 방안은 저는 뭐 찬성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세대에 따라서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사례가 세계적으로는 없다고 합니다. 이 전례가 없다 보니 실패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패라는 거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나오거나 저항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의 실패는 국민연금은 이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셔야 되죠. 근데 네. 이걸 또 회피하신 분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세대를 어떻게 나눌 거냐예요. 그러니까 장년층을 어떻게 보느냐. 근데 아까 장년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는 나라에서 보는 장년층은요. 네.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청년층을 39세 이렇게 봐요. 만 39세 이하를 이제 보통 청년층. 이거는 정책마다 달라요. 네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35세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최대로 넓힌다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본다 해도 만 39세 이하여야지만 사실상 청년이 되겠죠. 네. 근데 난 청년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장년을 볼 텐데.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럼 만 39세로 볼 거냐? 이게 만 45세로 볼 거냐? 이걸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는 1%씩 인상되고 누구는 0.5%포인트씩 인상이 될 텐데 그럼 어느 기준을 자르느냐? 그게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 생각해보세요. 사이에 낀 세대는 또 그렇죠, 것 그렇죠. 같고요. 갑자기 내가 그 낀 네. 딱 돼버리면은 아마 반발이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등 적용이라는 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것도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민한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특정 세대 부담을 늘려서 연금 고갈 시점을 연장하는 게 과연 이 연금 개혁의 본질인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율을 높이는 거는 이건 사회적 당연하다. 합의가 됐다고 봐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 2055년에 고갈입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율은 내가 내는 돈이잖아요. 내는 돈에 대해서 높이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은 사실상 보험이 재정이 고갈되면은 뭐 나오긴 나왔지만 조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지금의 이제 연금을 사용하신 분들은 사실 연금 타격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보험료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적 합의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위분들에게 물어봐도요. 자,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세대적 부담은 다 공감할 거라 봐요. 다만 이제 청년 세대들이 내가 이렇게 내봤자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게 불안감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불안감을 없애주는 게 신뢰감을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겠죠. 어쨌든 간에 보험료를 높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개혁은요. 두 가지 지금 개혁이 일어나요. 구조개혁과 그다음에 모수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개혁은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고요. 모수개혁은 숫자를 바꾸는 건데 지금 어쨌든 간에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모수개혁에서는 크게 두 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료율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득대체율이라고 해서 이 소득대체 내가 평생 동안 냈던 국민연금을 냈던 그 기간에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4천만 원이다. 그 4천만 원의 몇 퍼센트를 보장해 줄 거냐. 이게 소득대체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소득대체율을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이것도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거, 가장 사실상 센 개혁안은요. 내는 걸 더 내고요. 받는 걸 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9%예요. 보험료는 9%에 소득대체율이 40%거든요. 사실 따져보면 40%도 안 됩니다. 예,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40%예요. 그럼 만약에 정말로 센 개혁안은 내가 보험료를 13% 높여주고 그러니까 내가 더 내는 거죠. 받는 돈은 40% 소득대체율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면 재정 고갈이 더 뒤로 밀리겠죠. 그래서 재정 고갈이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사회적 합의가 안 돼서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장 큰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정부 개혁안 중에 출산 장려를 위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연장해주는 출산 크레딧 확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출산 장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출산 크레딧은요. 크레딧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국민연금을 잘 낸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출산 크레딧은 출산하면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줄게 이런 거거든요. 뭐 출산 크레딧만 있지 않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도 있어요. 어떤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원래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문제점이 첫째 아이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낳을 때부터 12개월을 인정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12개월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이 현행 같은 경우가 이게 출산 크레딧인데 이제 둘째 아이는 12개월을 뭐냐면은 내가 국민연금 가입한 그 개월 수가 있잖아요. 10년을 해야지만 내가 국민연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10년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12개월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상당한 혜택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네. 첫째 아이가 없잖아요. 셋째 아이부터 이제 18개월 이렇게 되고 최대
아이가 계속 둘째, 넷째까지 계속 다섯째 나올 때까지 해서 50개월 인정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확대합니다. 첫째 아이부터 사실상 유자녀 혜택, 출산 크레디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제 12개월 인정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개월수를 인정해 줄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50개월 인정도 무제한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애를 많이 나올수록 사실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자, 인정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연금 수급 시점부터예요. 그런데 확대가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디트 인정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사실 출산 크레디트. 왜냐하면 연금 수급 시점부터 인정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그때부터 뭐 12개월 인정한다 그러면 연금이 덜 나오게 돼요. 이렇게 따져보면은. 근데 출산과 동시에 12개월을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9년만 가입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났다. 진작부터 절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출산 크레딧이고 군복무 크레딧도 있습니다. 저는 군복무 크레딧도 말이 안 됐다고 봐요. 왜냐면 군복무 하면은 6개월 동안 인정해 주거든요. 아니 군복무가 지금 저 때는 2년 2개월이었는데 네. 뭐 지금 우리 친구들 학생들 물어보니까 더 낫더라고요. 1년 반인가 그렇습니다. 아니 1년 반을 다 인정해 줘야죠. 당연히. 내가 군복무 이왕 했으면. 해줄 거면. 네. 네. 이왕 군복무 1년 반 했으면 1년 반 동안 국민연금 가입했던 그 기기를 인정해 준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군복무 기간 전체로. 그래서 저는 잘 됐다, 잘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크레딧 제도를 운영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부는 또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연금 구조를 개혁한다는 구상인데요. OECD 가입국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나요? 예, 이거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좀 사회적 합의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 이건 근데 어떤 거냐면 이 자동 조정 장치는 뭐냐면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그러면 사실상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래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기대 수명이 늘어날수록 국민연금이 깎이는 겁니다. 예, 연금액이. 그러니까 자동 조정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출산율이 또 감소된다. 이것도 이제 변수로 들어가게 돼요. 이러면서 다양한 이제 변수들을 적용을 해서 국민연금을 이제 차등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연금액을요 기대 수명과 그다음에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서 자동으로 이제 삭감하는 조정 장치를 마련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도에 자동 조정 장치를 마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활동 인구수 이것도 이제 변수로 집어넣고 연금 수급자 규모도 변수로 작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는 다 데이터에 넣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움직이게끔 하는 건데, 근데 요건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자동 조정 장치가 그럼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실 텐데, 그 하나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연금과 해외 연금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충당해 놓죠. 지금 충당해서 쌓아놓고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충당이 없어요.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네. 그냥 한 해 벌어서 그 다음에 다 써버려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 조정 장치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직은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연금 재정이 쌓여 있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사실상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연금액이 이대로 간다 그러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그렇게 되면 외국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한 해 모아서 한 해 주는 이런 어떤 조정 규제 개혁안이 분명히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자동 조정 장치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여야 간 합의도 필요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안이 합의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아까 평론가님께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13%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보험료를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에서 좀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야 정쟁이 워낙 심한 상황이어서 합의의 난항이 예상돼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21대 국회가 정말 일을 안 했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개혁안이 이제 발의가 됐었을 때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안 해주면 또 22대 국회로 넘어왔잖아요. 과연 또 이게 개혁안이 통과가 될까? 왜냐하면 합의가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거는 여야 합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됐던 영역이 소득 대체율이었어요. 45%로 하느냐, 43%로 하느냐, 요것 때문에 결렬이 됐거든요. 네. 그 1%포인트, 2%포인트 때문에 사실상 이 결렬이 대본을 해서 개혁안이 물 건너 갔거든요.
사실상 그때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 주위 많은 뭐 석학들, 그냥 교수님들 만나보면 다 똑같은 얘기 하세요. 그때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지금이라도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1안과 2안이 있잖아요. 네. 지금 1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보험료를 이제는 보험료를 13% 이렇게 올리는 게 1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대체율을 50%. 이게 뭐냐면 소득보장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재정안정론이 보험료율을 이제 12%에 소득대체율 40%. 그러니까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이런 건 이제 재정보장이죠. 그래서 이 두 안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합의가 됐던 거는 보험료를 13% 이렇게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 22대 국회에서 결국에는 보험료는 합의가 됐으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45%, 그 다음에 소득대체율 얘기입니다. 이제는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43%. 이 절충점을 좀 찾아서 빠르게 좀 개혁안이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이거 질질 끌수록 사회적 분란만 크게 일어납니다. 어차피 합의가 된 거거든요. 보험료를 내는 거 올리는 거 합의가 된 상태에서 22대 국회에서 빨리 좀 처리를 해서 국민연금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되는 일은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하락세의 원달러 환율 1,200원대 갈까입니다. 고공 행진 중이던 원달러 환율 그제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루 만에 20원 넘게 떨어졌는데요. 어떤 배경인가요? 일단 뭐 원달러 환율이 이제 낮아졌다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원화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원화 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동안 계속 환율이 높았던 이유는요. 뭐 달러가 계속 강달러 지속이 되다 보니까 환율 자체가 이제 높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달러의 약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일단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서 과연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 연준 의장이 예를 들어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5% 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시그널을 준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는 달러 값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시그널은 0.25% 포인트 정도 이제 인하. 뭐 9월달 인하는 확실합니다. 9월달 금리 인하는 확실한데 그 폭이 이제는 크게 내려가느냐, 이제는 예상대로 내려가느냐 요거였거든요. 어쨌거나 잭슨홀 미팅에서 이 파월 의장의 목소리 이게 이제 기대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달러의 가치가 이제 점점 좀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사실상 환율이 이제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1,200원까지 가냐 못 가느냐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200원 선택까지 떨어지기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몇 년 전만 하더요. 네. 환율이 1,300원대 된다 그러면 와 우리나라 망했다 이런 거 정말 이랬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은 1,300원이 당연시 돼버리는 시대잖아요. 지금 1,333원 정도 됐나요 지금? 아무튼간에 오늘 환율로 보면 한 1,333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뭐 지금 말 그대로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환율이 급격하게 사실상 떨어졌던 부분 이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내일 금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금리 동결 시각에 우세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10월경 미국보다 한 달여 뒤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미국과의 금리 차가 좁혀지면 원달러 환율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는 시기상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이 아마 이제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네. 이제 그 폭은 이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화가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뭐 시각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미국 당국도 뭐 달러에 대해서 그대로 손 놓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지금 이제는 줄줄이 이제는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뭐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이 있죠. 다음 달에 미국 고용 지표 나옵니다.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맞춰서 이 환율 조정에 분명히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환율이 움직이거나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300원 선에서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이제는 초반에서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 우리나라 10월 달에 분명히 금리 인하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달간 차이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감내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급격한 환율 하락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주식시장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인다는 뭐 암묵적인 그 룰이 있었는데 그제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는데 주식시장은
하락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제 원화 가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원 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요.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땐 그렇게 보는 거예요. 1달러 가지고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달러 들고 왔는데 과거에는 1,3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1,200원짜리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우리의 기조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는 흘러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잘 체크하셔서 조절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생생금융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금융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